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똑같이 원래 이제 한 주 정리 세미나로 시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했다가 최근에 제가 원래 이제 경제랑 시사랑은 크게 와닿아 있잖아요. 정치적인 부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되게 많이 와닿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시사라고 했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미국이라는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완전 원론적인 시장 얘기, 좀 더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얘기보다는 시사를 좀 짚어드리는 느낌으로 현재까지 나왔던 이란에 대한 내용을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 포함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트럼프라고 했고요.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사태가 예견됐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시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지고 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거 평소에 다른 부분도 좀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느끼셨겠지만 대부분 좀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전투나 뭐 국지적인 도발 뭐 짧은 전쟁들 포함해서 미국이 참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필연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게 왠지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변수 트럼프. 저는 이렇게 좀 부르고 싶은데 트럼프가 행동하는 부분이나 거기에 따라서 거시경제가 영향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시나리오별 전략. 전쟁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하메네이가 죽었죠. 근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중동이 왜 중요하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이 왜 중요할까요? 라는 대답을 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정리가 좀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요거 보이시나요? 메카죠. 이슬람교의 이제 성전. 이게 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메카 자체가 이 안에 구조물은 별거 없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그런 그 신과의 연결 통로가 요거기 때문에 메카가 이제 이 메카라는 장소 자체가 이제 성스러운 곳 성전이라고 하나요? 네. 성지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뭘까요? 기름이죠. 음, 기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좀 선진국들 혹은 제조업이 좀 발달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발전, 화학 뭐 다 생각해 봤을 때 현대 제조업 자체는 원유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유가 원자재적으로 가치가 높은 거는 사실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타면 차에도 기름을 넣어야 되고 뭐 플라스틱 병으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플라스틱도 사실 석유 화학으로 만든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다 뭐 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석탄 발전 석유로 이제 태워서 만드는 화력 발전들이 좀 포함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대인의 삶 안에서는 원유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원자재라고도 볼 수 있겠고 제일 수요도 많고 그만큼 제일 권력을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자원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인 원유라는 자원을 가지고 중동에선 계속 국지전에서 발전돼서 다른 나라들이 끼면서 국제전에 대한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주요국 원유 매장량을 좀 볼까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뭐 아프리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란 이 중동 국가들이 원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대부분의 매장량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혹은 아프리카 쪽 이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 중동에서 아프리카 그 오른쪽 위 정도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대부분의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로 생각을 좀 해보면 석유에 크게 의존을 하죠. 베네수엘라가 실제로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석유 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수나 산업이 발전하는 부분도 다 그런 부분인데 미국에서 보면은 원유 수출액이 사우디아라비아가 1810억 달러이고 캐나다가 1070억, 이란이 530억 달러인데 베네수엘라 40억이죠.
미국의 봉쇄 등의 이유로 통해서 생산량이 통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시장 안에서는 미국이 또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원유 매장량은 500억 배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수출액이 얼마죠? 1250억이죠.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은 매장량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패권을 통해서 이 원유에 대한 이득, 그리고 원유 시장 안에서의 이 패권을 쥐고 있다. 국가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가 권력적인 부분에서,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생산량 통제 당하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화가 좀 많이 났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예전에 반미 했을 때 베네수엘라 기사들입니다. 보면 잠깐 읽어볼게요. 차베즈 27년 반미 좌파 정권 마두로 축출로 뭐 명맥 끊긴다 뭐 한다 그랬는데 미국에 봉쇄됐죠. 20년 반미 하더니 이제 결국에는 봉쇄되고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거 이 사진 좀 보신 분들 좀 익숙한 분들 있으실 텐데 마두로라는 이제 베네수엘라 지도자가 40초 만에 관저에서 납치당한 모습이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석유 시장 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패권을 좀 세게 잡고 있다. 중동의 좀 미국 입장에서 만만하다. 왜? 실제로 많이 때려보기도 했고요. 이라크, 그죠? 이라크도 전쟁했었고, 뭐 걸프전 뭐 포함해서 뭐 그죠?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중동을 때려보거나 이제 좀 권력을 휘두르는 적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석유랑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강을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요거예요. 여기 써져 있죠. 호르무즈. 이란 남쪽이죠. 이란입니다. 여기 이란이고요. 여기가 UAE. 이렇게. 야, 이제 여기가 아프리카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구간이에요. 아프리카가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요 사이 요 사이 요 조그만 요건데 이 좁은 해협이 굉장히 오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라 했던 건데 이 작은 해협이 대형 유조선들이 지나가는 항해로 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름이 어떻게 옮겨져요? 저희 태안 사태 같은 거 보면 기억나시겠지만 미국 기름은 다 배로 움직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채취를 해서 유조선에 싣고 옮기는 과정으로 이제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 공급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좁은 해협에 대형 유조선들 포함해서 석유 유출이라면 안 되죠. 석유 수출되는 이 유통되는 부분에 20에서 30% 정도의 배가 여기로 지나다닙니다. 즉 여기를 막게 되면 원유 공급의 20-30% 정도는 차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산 가격이 5%만 올라도 어떻게 돼요? 가격은 천차만별로 다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30%가 공급에 이제 지장이 생긴다 하면 더 세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란은 분쟁이 격해질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는 카드를 좀 만지작거립니다. 약간 그 북한이 핵 하나 가지고 이제 나 이거 너네 나 위협하면 막 쏜다 하는 것처럼 얘네도 이란도 그런 카드로서 이걸 쓰고 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석유 유통 과정, 석유 원자재 시장 그 안에서 석유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란에 있기 때문에 이란이 막을 힘이 있다고 하면은 봉쇄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세 번째, 봉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리스크도 좀 있기 때문에 이란도 섣불리 할 수는 없다. 그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동이 중요한 이유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석유 매장량이 많죠. 제가 압도적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압도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름이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리상 요충지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석유 매장량을 통한 카르텔이 좀 형성이 돼 있고 경제적인 유리함도 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석유 매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슬람인 특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이제 좀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이나 좀 부패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동이. 그리고 많이 싸우기도 하니까 독재국가나 군부 정권이 좀 많이 들어서기도 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유리함은 있으나 그런 카르텔이 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끼리의 분쟁이 있죠. 시니파, 수아파 그리고 그 이슬람 그 유파들끼리의 분쟁도 종파들끼리의 분쟁도 좀 강하고 그리고 변수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무즈 해협 변수 이게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이제 세계가 타격을 받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 2, 3이 합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 국제전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든 러시아든 참여하게 되면서 이 이슬람 국가들끼리 싸우는 부분에서 참여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요거를 좀 체크하는 부분에서 중동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트럼프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릴 거예요. 중동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봤죠? 근데 2월 18일 기사를 보면은 악시오스입니다. 악시오스라고 인터넷 매체이긴 한데요. 약간 살짝 간보는 느낌으로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써졌냐면 트럼프 moves closer to major war to 이란. 근데 보면은 이란과의 전쟁을 한다가 가까워졌는데 무슨 표현을 썼냐면 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메이저 워. 그냥 워도 아니에요. 그냥 전쟁도 아니래. 큰 전쟁이래요. 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사실 6월에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란이 공습을 한번 당했었습니다. 사실 미국한테. 정확히는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좀 당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공습 전에 말을 안 하고 바로 공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속보처럼 이미 때려놓은 상황에서 뉴스가 보도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18일 같은 경우는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가까워졌다라는 기사가 요거 포함해서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결국에 미국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란을 한 번 더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트럼프가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한 이제 자료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이 정리돼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프레지던트 트럼프 잡 어프로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잘하고 있냐, 지지율이죠. 지지율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지지율을 보시면 disapprove가 마이너스 12% 나오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55%입니다. 어프로브라는 지지층이 43%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문제는 뭐냐면 이때를 기점으로 계속 지지율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지금 반지지했던 쪽도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흐름인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트럼프의 인기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겠고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미국 정치가 요즘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트럼프의 공화당과 이제 힐러리 같은 오바마가 있었던 그런 민주당이 이제 우리나라 싸우듯이 1, 2번 당이 열심히 받고 싸우면서 양극화가 또 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좀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 알파요? 자, 이제 지금 웃던 트럼프가 여기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지지율 그죠? 그때까지 웃었던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게 된 계기, 지지율이 마구마구 떨어지게 된 얘기가 뭐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은 생각보다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가 됐죠.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이제 흉악한 범죄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FBI에서 문서를 공개했고 그에 따른 사건 파일들을 좀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되는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들이나 많은 셀럽들이 이제 좀 문란했던 혹은 범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나면서 이제 대중의 질타를 되게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민주당이 좀 앱스타인 파일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클린턴 부부를 포함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많이 불려왔었는데 그때 그 민주당이 싫어서 지지한 세력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앱스타인 파일도 파일인데 미국에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력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싫어한다 해서 다른 당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지지를 하기에는 아직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앞에서는 복지, 뭐 혹은 이제 사람들에 대한 정의 이런 거를 막 외치던 민주당이 뒤에서 더러운 짓을 하는 걸 싫어하던 그런 세력들이 이제 마가 세력이라고 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우파 세력들, 트럼프의 주축 세력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좀 혼내주겠거니, 기강 좀 잡히겠거니 했는데 앱스타인 파일이 완전히 다 공개가 되고 나서 보니까 트럼프 측근들 포함해서 본인도 이제 나오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은 놀란 거예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IC죠. IC가 사고를 좀 많이 쳤죠. 근데 이때마다 트럼프가 좀 말을 좀 잘못했었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뉴스를 좀 떠왔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1월 8일이죠. 하나는 1월 8일에 지금 이 이민 단속국, 미국이 이민 단속국이라는 게 이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ICE입니다. ICE라고 많이 하는데 요 부분에서 이 단속국 사람들 총에 37살 여성이 사망을 했다. 근데 트럼프가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급진 좌파 때문이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좌파 때문이야. 이민 단속국 총에 여자가 죽었는데 보통 국민이 죽으면 이 사람은 시민권자였거든요. 근데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쐈어. 국민이 죽었어.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이거는 잘못했다. 너 이거 내가 권선 징악하겠다. 이거 응? 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또 뭐 있죠? 미네소타에서 연방요원 총격에 시민 또 사망. 이게 이제 또 BBC 코리아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 IC가 계속 사고를 치고 있던 부분들도 트럼프에 있던 지지력을 좀 깎아먹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그럼 이제 트럼프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지지율 한번 펌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두 가지 방안을 떠올리겠죠. 대부분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경제를 살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경제를 살리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M2입니다. M2라는 거는 광의통화라고 해서 저랑 기본 세미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통화량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 포함해서 예금액 그런 부분들,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시장에 돌고 있는 달러의 양이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20년 이후로 쫙 계속 확장 정책을 했다가 끝나고 긴축한다고 잠깐 줄였다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다시 늘어난 형태란 말이에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트럼프는 뭐가 하고 싶어요? 약달러가 하고 싶다라는 걸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를 살리기엔 솔직히 좀 애매해. 그러니까 미국에선 선택권이 뭐가 있냐? 아 그러면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면 미군이 승리를 가져오면 국민들도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제가 사진 두 장을 갖고 왔는데 왼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국가 군사력 순위라고 합니다. 0에 가까울수록 세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5위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주한미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가산점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렇다고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건 제가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항공모함, 뭐 스텔스 전투기, 그냥 전투기 다 포함해서 지금 보면은 이거 세대만 해도 21조입니다. 거기에 뭐 있어요? 함재기 80척 곱해서 5조 6천억 원이 막 이렇게 된대요. 그 와중에 뒤에 따라오는 것도 1조씩 하죠. 이 어마어마한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서 한번 지지층을 끌어올라 봐야겠다. 응? 한번 이제 미국의 군사력과 세계의 승리, 막 세계 평화, 내가 이런 걸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국민들을 한번 내가 설득을 시켜봐야 되겠다 한 거죠. 근데 정치적인 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 번 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란이라는 제일 쉬운 카드를 썼죠. 언제? 25년 6월에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아 저번에 이란 한번 때려서 펌핑은 했는데 이란을 두 번 하자니 그건 좀 애매하고 그러자니 아니 중국 러시아를 건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표정이 딱 뭐라고 럼프야 라고 하는 것 같죠? 아니 이 친구들 건드리라고? 아 이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 그럼 결국 만만한 건 이란이고 중동인데 어떡하지? 아 그러면은 아예 세게 패면 아예 엄청 세게 때려놓으면 하는 김에 아예 지금 정권까지 바꿔버리면 정권 바뀌면서 얘네 이슬람 통치고 독재 정치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반미 정책 못하니까 나도 이득. 그리고 이란인들의 자유나 세계적인 평화로 봤을 때 이란 핵국가니까 부셔버리면 민심도 모르겠다. 야 이거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야 이거 압도적으로 때리면 이 정도 괜찮겠다 이건 통하겠지 한 거예요. 실제로 때렸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가 이제 원래 좀 정리가 됐었던 내용이에요. 어디 있죠?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전쟁이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다. 거의 확정이다라는 얘기는 저희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금방 또 공격을 했죠. 그래서 오전 9시 30분입니다.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입니다. 즉
우리나라 서울에 갑자기 9시 반에 폭격이 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고, 이제 주요 시설들이 좀 몰려있는 수도니까 아무래도 주요 목적 뭐냐, 군사라던가 뭐 정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인프라가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요 공격 목표는 뭐라고 했냐면 정보성, 국방성, 원자력 기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고 지도자 핵시설 등을 노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방적 공격이다, 뭐 이스라엘이 이거 뭐 같이 때리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청와대 육군본부 국정원 때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 거고, 실제 다른 기사들을 좀 보면 이란이 버티면 하메네이 참수작전 돌입할 수도 있다. 폭풍 전야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나 최고 지도자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 포고문을 발표를 합니다. 테헤란의 선제 공격을 감행하겠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란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천하의 미국이 대피를 한 건 아는데 그거에 대한 거면 좀 정권을 업기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사실 오늘 아직 아침 뉴스를 또 정리해드리겠지만, 오늘 아침 뉴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메네이 죽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이런 부분들, 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예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뭐 있을까요? 단기 충돌 후 진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끝나버리는 거야. 이란이 항전을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해. 나 못하겠다. 럼프 형 죄송해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봐요. 하하. 이렇게 하는 게 1번. 그죠? 두 번째는 장기적 공격이죠. 예를 들어서 하메네이가 살아있었다고 쳐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정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니까 반격이 들어올 거고, 만약에 죽었다고 했을 때도 이제 이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일 테니 그런 교도들 중심으로, 그리고 하메네이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심으로 성전이다 하면서 반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싸움이 이어지게 될 거고, 그 와중에 국제적인 긴장감이 지속이 되겠죠. 세 번째는 확전 가능성입니다. 이란이 맞는 거를 두고 보지 않는 다른 나라들이 참가하기 시작하면 세계전쟁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봐야 된다. 예측까지는 아니어도요,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한 번씩 짚어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이터 통신을 뒤져보면서 뭐가 있는지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타임즈라는 이스라엘의 기사입니다. 로이터 통신, 이스라엘 타임즈, 뉴욕 타임즈 다 뒤져가면서 트럼프가 결국엔 하고 싶은 게 뭘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란을 타격했을 때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핵시설 잠깐 이제 톡 치고 도망간 느낌이었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약간 꼬집 따라해서 핀치 공격이라고 하는데, 꼬집고 도망간 거죠. 하고 도망간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좀 각 잡고도 들어왔고 이스라엘이랑 손 잡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뭘까? 정치적 쇼가 통하기 위해서, 정치 쇼라고 하기 좀 애매할 수 있고요. 결국 트럼프가 지지율 회복에 대한 목적으로 이란은 어디까지 한번 때려보려고 하는 걸까 봤는데, 제가 이제 기사의 제목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US Israel against Battle Islamic Republic, the goal is regime change. 이게 문제입니다. 정권을 교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메네이's fate unclear as Israel target regime chips,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정권의 머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 했다 그랬어요? Aim of the attack is freedom for Iranians.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의 목적은 이란인들의 자유다. 이란인들 자유가 무슨 뜻일까요? 하메네이가 잘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37년 동안 독재를 했습니다. 철권 통치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 이제 우리나라 군부 정권 들어왔을 때처럼 시위가 되려면 다 유혈로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재자라고 유명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목적이 자유래요. 죽이겠다는 거죠. 하메네이가 죽을 때까지 난 안 멈출 거다. 약간 이렇게도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제가 로이터 통신을 좀 뒤졌다 그랬잖아요. 14일 거를 또 뒤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갖고 왔어요. 독점이래. US military preparing for potentially week-long Iran operations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미군이 결국에는 몇 주간의 이란 이제 작전을 위해서 전 준비를 하고 있다. 가능성 있는 작전. 그런 확률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뭐냐면 예전에 미국이 하던 일반적인 시설 타격이나 주요 인프라 방해 정도가 아니라 거주민의 자유 확보, 정권의 몰락 및 교체, 정권, 독재 정권에 대한 교체라는 강한 워딩을 쓴 걸 보면 장기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봤다라는 거고 만약에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일단 이란의 보복 가능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거의 100% 발생할 만한 반격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동 내 미군을 공격한다 였는데 이거 제가 어제 만들었거든요. 이거 실제로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죠. 이제 이란이 이제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거점들을 다 타격을 하고 있고요. 정권이 건드려지는 만큼 반격은 필연적이다라고 제가 써놨죠. 근데 니은에서 아래를 보시면 이제 확률은 높지 않지만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총.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교란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호르무즈 해협 있죠? 그 세계 유조의 선들의 30%, 20%, 30%가 지나다니는 유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점. 저는 실질적으로 봉쇄가 불가능하다라고 봤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란입니다. 아예 막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하면서 원유 공급에 유의미한 혼란을 야기한다 라는 부분이고 사이버 공격이 있습니다. 이란에 해커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포함해서 전산망을 교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 전산망이 교란되면 요즘은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다 기계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증시라던가 뭐 국방이라던가 이런 부분 떠나서도 뭐 의료 서비스라던가 뭐 시민들에 대한 교통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봤어요. 최후의 카드죠. 중동 인프라를 다 같이 망가뜨린다는 마인드로 만약에 이란이 진짜 이판사판 뭐 사면 초가인 상황에서 발악을 한다라고 하면 아랍 국가들의 석유 시설도 같이 부셔보려고 시도할 수는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사우디라던가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니은에서 제일 가능성이 큰 얘기라고 하면 사실 저는 사이버 공격이나 해협 교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제 새벽까지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다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너무 빠르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까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틀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28일 1일밖에 안 됐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8일 개시했죠. 미국이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28일 오전 9시 30분에 공격 개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표를 합니다. 트럼프가 나는 이란 독재자 하메네이의 목을 가져오겠다. 사살 목적에 대한 전투를 공표를 했죠. 지도자 참수, 뭐 정권 교체 뭐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테헤란 공격과 동시에 하메네이가 대피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냐? 이란 정부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거고 사인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선제 폭격 있죠? 28일 이때 집무실에서 폭사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인이 밝혀지고 죽었음이 확정이 되면서 이란 국민들은 애도를 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모이자 성전이다. 감히 우리 지도자를 우리 대통령을 그냥 이거 미국이라고 이거 안개국이 쓰다면 안 되겠다. 야 같이 싸우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야 37년의 독재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자유다 하는 사람들로 나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입니다. 이제 또 오늘 오전부터 또 12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하메네이 사망에 따라서 임시 지도자라고 하는 체제가 구성이 됐고요. 이 체제는 3인 체제고 이란 헌법 따라서 이제 임시정부 이제 임시로 나라를 굴릴 지도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IRGC라고 하는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역대 최대 규모의 보복 작전을 개시하겠다. 그러면서 뭐를 하고 있냐? 중동 내 미군 거점을 동시 타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어요. 이게 제일 큰 핵심입니다. 지금 그게 제일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제가 이제 로이터 통신 오늘자, 그러니까 어제자 이제 기사를 조금 더 가져와서 지표들 정리한 게 있어서 요거 설명드리면 좋겠다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28일 자료고요. 이제 미국 이란에 대한 긴장감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가, 어떤 식으로 좀 가닥을 잡아나갈 건가에 대한 얘기고요. 이런 부분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오른쪽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글로벌 마켓 어셋 퍼포먼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 체인지라 해서 요거는 이제 변동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브렌트 오일, 니케이 지수, 금,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카퍼,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골드, 오일, 지수들 빼고요. 카퍼, 원자재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 동시에 금이랑 원유가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에서 퍼센테이지가 바뀌는 부분이 여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오르는 건 원유랑 금이죠. 그래서 나머지 지표들을 좀 같이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브렌트유의 가격 상승이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브렌트유에 대한 이 지정학적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오르고 있냐에 대한 지표인데 이번 연도 초로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정학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즉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위기에 대한 인지는 돼 있어요. 전쟁이 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됐어. 그죠? 근데 시장이 패닉 상태에 올 정도로 이제 급작스러운 전쟁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VIX입니다. VIX는 일단 안정적이죠. 19.86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제 20 정도 됐겠네요. 그죠? 근데 VIX가 뭐냐면 S&P 500 지수의 옵션 가격, 그러니까 S&P 지수에 대한 가격 변동성을 좀 가지고 향후 한 달간의 예상 변동성을 추려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공포 지수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Fear and Greed Index라고도 많이 하죠. 이런 부분에서 VIX를 봤을 때 보다 정확히는 이 부분은 결국 미국 증시 시장의 흔들림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이만큼 올랐고요. 그리고 24년 때 썸머라웃이라고 하는 때 이때 올라갔고 이제 이 리버레이션 데이에서 독립기념일이 이만큼씩 올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전쟁이면 많이 올라야지 정상인데 지금 생각보다 얌전하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VIX가 현재 20 정도면 상당히 평이한 수준입니다. 다만 공포에 대한, 그러니까 Fear and Greed 인덱스로 봤을 때는 Fear에 좀 더 가까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셰켈입니다. 셰켈이라는 이스라엘 통화인데 이게 달러에 대해서 강해지고 있다라는 지표를 보여주는 지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통화 셰켈이라는 게 달러에 대비해서 가치 상승 중인 게 지금 보시면 24년부터 계속 반등이 되었고 지금 다시 오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막 많이 떨어졌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쟁 중에는 통화 약세랑 자본 유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이 확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란, 미국, 이스라엘 이 세 국가 안에서 끝나겠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서방 국가 지원의 신뢰도도 높이 평가 중이다. 만약에 세계전으로 번지거나 이제 전쟁이 좀 번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서방 국가의 지원을 시장은 믿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안전자산이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기적이 아니라는 부분은 이 전쟁이 예견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고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났다라는 상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선 세 지표가 정리해주는 건 세 가지입니다. 유가는 반응했죠. 산유국이랑 싸우는데 유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렌트 지수가 응답을 했는데 그거에 중에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란이 시작되거나 봉쇄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조선들 포함해서 세계 원유 유통이 이제 많은 차질을 겪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원유에 대한 부분들,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값이 상승할 수 있겠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융공포는 아직까지 제한적이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S&P 500 지수에 대한 유동성, VIX 지수에 대한 유동성이 20 정도입니다. 20 정도 상당히 평이한 편인 거 그래프에서 보셨을 거고, 그렇다는 것은 금융적인 공포, 시장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현지 통화도 안 무너졌다라는 얘기죠. 원래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이제 통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하잖아요.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아직 안 무너졌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대비하기에는 늦지 않았다. 사실 오늘 이제 하메네이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좀 만든 부분은 있어요. 근데 죽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전으로 안 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 얘기를 봤을 때는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솔직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3인 체제가 구성이 됐죠.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성명을 발표했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동시 타격을 하겠다는 얘기는 본인들도 이거 리스크 크거든요. 해협 봉쇄가. 왜냐면 본인들도 석유 수출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이다라고 모이는 국민들 플러스 혁명수비대 얘기, 해외 봉쇄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하메네이의 죽음을 가만히 냅두진 않겠다라는 얘기로 좀 보여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란이 반격이 거셀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전쟁은 장기화될 거고, 그런 교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협을 막지 못하면 원유에 대한 가격,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되고 좀 더 길어지는 과정에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제가 이제 요거는 저는 해석입니다. 투자를 직접 하시고 검토하시는 건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적용을 하신다고 하셔도 한번 직접 제가 얘기한 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전문가들 얘기한 거 많으니까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전략 첫 번째입니다. 과도한 공포 매도 구조 이동을 자제하는 겁니다. 실제로 VIX 지수는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다려보는 거죠. 내가 하던 것만 하자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이제 말로만 봉쇄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원유에 대한 부분이나 에너지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변동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ETF 등에 대한 검토, 실제 현물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의 좀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매수를 안 하셨다 그런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넣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 그리고 사실 세 번째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코가 석사죠.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잖아요. 원화 가치가 지금 실제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원화 약세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지지층을 회복을 하면 미국에 대한 강세가 다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세계 강세가 지금 이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전쟁에 있어서 굳이 올해도 안 갈 것 같고 얘네가 이길 것 같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달러 강세랑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거는 요즘에 되게 많이 좋아하는 얘기인데, 소가 도망가려고 하고 있죠? 막 호시탐탐 나가려고 막 보고 있어요. 이 친구를 우리 자산이라고 했을 때, 시장 움직임이라고 했을 때, 결국 외양가는 소가 잃기 전에 고쳐야 됩니다. 소를 잃고 나서 고치시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죠? 이미 다 잃고 고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대응이 아닌 대비의 입장에서 이 세미나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건 이런 지식적인 부분보다 내가 잘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시면 꼭 저한테 한번 개인톡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시황 들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밤 고생하셨고요. 3월 1일 오늘 이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내일 또 이제 대체 공휴일로 쉬실 텐데 편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파이팅 하셔서 3월 한 달 또 열심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